너는 어떤 사람이야? 윤주는 대답했다. 나는 타인에게 중력을 내어주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주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것이 틀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윤주와 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윤주가 중력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주었던 윤주가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며 자유로워지길 바랬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지금은 안다. 윤주가 타인에게 중력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한 건 그것을 잠시 건네어 주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또 그만큼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그때의 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몇 개의 계절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 끝에 나는 윤주에 대해 아주 자그마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주는 한 사람 곁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 한 번 더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용기인 줄 안다. 무언가를 먼저 내어주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쉽게 말하는 세상에서 누름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이 가진 불완전함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이 불확실해지지만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한 사람의 불완전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불완전함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몰찬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으니까. 나는 선물 고르기를 즐기는 편이다. 친구의 생일이나 동료의 출간 기념일 같은 날뿐만 아니라 안부처럼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을 고르는 것도 좋아한다. 어딜 가든 예쁜 물건만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나를 보고 지인들은 장난스럽게 말한다. 너는 선물 장인이야 라고. 선물 장인. 나는 장인이라는 명사 앞에 놓일 수 있는 단어 중 그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을 아직 찾지 못했다. 자신이 가진 정신을 타인의 기쁨을 위해 아주 세심하게 사용하는 사람. 포장지와 리본의 색감을 고르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 나에게 선물 장인이라는 말은 꼭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걸로 느껴져서 듣는 것만으로도 보드라운 세계를 타인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선물을 준비할 때 먼저 고려하는 건 건네받을 사람에 대한 사소한 사항들이다. 그 사람이 평소에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하는지, 한다면 골드와 실버 중 어떤 것을 주로 택하는지, 선호하는 옷 색깔은 무엇인지 눈여겨보면 좋다. 일상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되짚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인데 이번 여름에는 발이 편한 샌들을 하나 장만해야겠어 라든가 요즘은 자기 전에 뱅쇼 한 잔 마시는 재미로 살아 라는 말들은 간직해 두는 게 좋다. 선물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니까.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표정.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며 잔을 부딪히는 초저녁의 빛깔. 그때 나는 선물이 불러오는 기쁨이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받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이해했다.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돌아오며 어떤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해보는 것. 선물에 이야기라는 리본을 묶어 상대에게 건네고 그것을 함께 스르르 풀어보면서 몰랐던 깊이를 발견해 나가는 것. 내가 까다로운 선물 고르기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더 재능 있고 재주 좋은 장인이 되고 싶은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잘 담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새어나올 때 누리에게 전화를 건다. 한 번에 전화를 받으면 좋으련만 10 중에 8, 9은 받지 않아서 나는 대기표를 끊듯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린다. 그러면 누리는 뒤늦게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나에게 전화를 건다. 거리에서부터 시작된 통화는 누리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울 때까지 이어진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넘치는 날에는 자정을 꼬박 넘기기도 한다. 세상의 소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각자의 방에서 누리와 나는 속의 것을 털어낸다. 그런데 그거 기억나? 불현듯 과거에 약속했던 일이 떠올라 말한다.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도 정말 가고 싶은데. 잠시 말끝을 흐린다. 그치, 그때는 대학원만 마무리하면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4년이 흘렀다. 일이나 돈이나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도 꼭 산티아고에 같이 가자. 여행도 하고. 내가 말하면 누리는 그러자고 말한다. 언젠가 떠나자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밤새 통화하면 좋겠지만 각자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누리와 나는 전화를 끊기로 한다. 방 안은 고요하다. 통화하기 전이나 후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눈앞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한 장소에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더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는 누리를 생각한다. 시끌벅적한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누리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내게 전화를 걸겠지. 어딘가로 가는 중이거나 돌아오는 중에. 그러니 10 중 8, 9은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누리는 세상을 구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죽지 말고 살자. 당신들의 목소리가 나를 살린다. 처음 그 길을 걷던 날을 떠올리면 화실에 가는 걸 두려워했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당시에 나는 사고로 떠난 반려견 아롱이를 잊지 않고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소묘를 배워보기로 했다. 소묘가 익숙해지자 여름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다. 가방에 넣어둔 필통에서 연필과 지우개가 달그락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누군가 버릴 목적으로 내놓은 의자나 깨진 거울을 소묘 연습을 위해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매번 다르게 조각나는 햇빛의 움직임과 저녁 하늘, 새들의 깃털을 눈으로 따라가 보면 이 길이 평범해 보였던 이유는 어떤 사물이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도 했다. 가을과 겨울에는
아롱이와 어떻게 작별할지 고민하며 길을 걸었다. 아롱이를 그린 작품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그 앞에선 나의 마음도 달라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숲을 달리는 아롱이를 그릴 때는 함께 달리며 느꼈던 가뿐함이, 털에 눈송이가 잔뜩 묻은 아롱이를 그릴 때면 고운 밀가루처럼 내린 눈을 보고 감탄하던 그날 기쁨이 온전히 기억에 남길 바랐다.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즐거움과 풍경에도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그로부터 사계절이 지나 다시금 봄을 맞이한 지금, 나는 앞으로 그림과 나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상상하며 걷고 있다. 아롱이로 가득했던 그림이 이제는 커다란 물방울 아래서 수영하는 사람으로, 엄마와 내가 사용하는 칫솔로,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잎사귀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그만큼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일 테니까. 아직은 그림과 함께 걷는 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떤 사물을 그림 안으로 초대하면 좋을지 골몰하기 바쁘지만, 어느 날에는 두 발에 맞게 길든 신발을 신은 것처럼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한다.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고 걷는 것처럼. 책장이 무너져 내렸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선반핀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책이 균형을 잃고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못 들겠다고 책장이 항의하는 소리 같았다. 오래 들어 주저앉은 곳만 벌써 두 군데다.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공간에서 나는 잠을 자고 글을 쓴다. 빈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책장을 둘러본다. 책뿐만 아니라 드라이 플라워를 압착한 유리 오브제, 성물, 피나 바우슈의 무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늘어서 있다. 하나하나 기쁜 마음으로 모았던 것인데 책장이 무너질 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계속해서 얹어왔다는 생각에 모든 게 짐스럽게 느껴졌다. 한때는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헛헛해서 견딜 수 없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편안해져도 되지 않을까? 훌훌 가벼워지고 싶었다. 지난 주말에는 마음 먹고 책을 솎아보기로 했다. 거실 한 귀퉁이에 책을 옮겨두고 얼지러진 방을 정리했다. 방 안 곳곳을 굴러다니던 물건도 제자리를 찾았고 책장도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 숨이 트였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 자신의 삶에 들일 수 있는 물건의 정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 한 시절 애착에 담긴 물건이라도 소용을 다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원하는 물건을 얻고 버리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나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무언가를 버리는 일도 근육을 키우듯 단련이 필요한 걸까?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버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필요한 걸 버리기도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정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잘 내려놓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면 나도 해보고 싶었다.
지난 봄부터 중학교에서 시 창작 교실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시 묶음과 가벼운 단상을 적을 나뭇잎 모양 포스트잇, 교재로 사용할 시집을 챙겨 길을 나선다. 아주 오래전 보자기에 예쁜 장신구를 챙겨 마을을 떠돌며 물건을 팔았던 장수가 된 것만 같다. 묵직한 가방의 무게를 느끼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혹여나 마음에 드는 시가 없어 실망하지는 않을지 걱정과 기대를 안고 교문으로 들어선다. 학교 선생님이 나를 시인이라고 소개하면 아이들은 신기해한다. 호기심과 호의가 담긴 눈빛. 우리 사이의 놓인 벽은 얼마든지 허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진다. 한 명씩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른 뒤에는 시를 꺼내 보일 차례다. 한 편의 시를 읽고 서로의 감상을 포개는 일.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이해를 넓혀가는 일. 요즘 나는 아이들과 시를 나누며 그런 기쁨을 다시 깨닫고 있다. 시 읽기가 끝나면 준비해온 나뭇잎 포스트잇을 나눠준다. 그날의 느낌에 따라 단풍잎을 꺼내기도 하고 플라타너스 잎사귀나 은행잎을 꺼내기도 한다. 손바닥 한 뼘 크기의 종이에 아이들은 빼곡히 글자를 쓴다. 홀로 간직하고 싶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쓰라고 매번 말하지만 수업을 듣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내밀한 고민과 생각이 담긴 글을 건네준다. 들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듯이, 누군가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받은 포스트잇은 수업에서 공유하지 않고 파우치에 넣어두었다가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혼자서만 열어본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작별한 뒤 돌아가는 길. 나는 지하철에서 파우치를 열어 아이들이 건네준 포스트잇을 읽어본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눈에 띈다. 선생님은 시인이 되셔서 행복하신가요? 수업 시간에는 미처 묻지 못한 말을 한 친구가 종이에 적어둔 것이었다. 얼굴을 보고 대답해줄 새 없이 나에게 건너와 버린 질문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다녔다.